증권의 김예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초반 상승과 다르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장 막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장 막판 순매수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약세 영향을 받으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오늘 아시아 증시는 움직임이 어땠나요? 네, 이제 중국과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함께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대만,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좀 시장의 분위기가 주목되었는데요. SM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엔터 3사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SM이 강하게 상승했던 거는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준환 회장의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KB 자산운용에서 공개주주 사원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준만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SM은 주주가치 증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중국의 공식 제조업, 비제조업 PMI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소수 의견이 제시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PMI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고 경기 부양책 효과가 혼재하는 만큼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될 것인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측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주 총장을 점거한 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울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노조는 주주총회 개최가 유력한 이곳을 점거하고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쟁구호를 외치고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5시부터는 대우조선과 영남권 민주노총 조합원들까지 속속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노조 추사 한 5천여 명이 현재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텐트를 친 노조들은 내일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밤새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죠? 네, 회사는 예정대로 내일 주주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이곳 회관 입구를 막아 주주들의 입장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도 주주들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한 사설 경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농성장 주변에 4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한 경찰도 공적 사태가 발생하면 초기에 주동자를 검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법원도 사측의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노조의 점거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공권력이 투입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노조와 회사 경비 인력 그리고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오늘 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산현대중공업에서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네, 국토부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8.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10.05%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은 12.3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와 제주, 부산도 평균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0.4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과 영등포, 서초, 성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앞서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다 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3.87%라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개별은 이보다 1.5%포인트가 낮습니다. 표준지의 경우 서울 명동 등 주요 상업지 한가운데 있는 토지인 경우가 많고 또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러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보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겁니다. 한편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내일부터 7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 이 기간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때 아닌 종합부동산세 환급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선 세무서에서 과거에 냈던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2015년도 귀속 종부세를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같은데요. 이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2015년도 귀속 종부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나름의 규칙에 따라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했지만 더 많은 세금을 공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환급 대상은 누구고 또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도 귀속 종부세를 낸 28만 3천여 명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대상은 공제되지 않은 일부 재산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도 귀속 종부세만 다룬 것이어서 그 외 다른 해에 종부세를 환급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전화하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도 부가서비스 변경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준 기자. 네, 김한준입니다. 네, 대법원 판단을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연회비가 10만 원인 이 카드는 1,500원을 결제할 때마다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였는데요.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부터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였습니다. 이에 A씨가 하나카드 측이 약정과 약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나카드는 유씨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서 홈페이지에서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며 맞섰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네, 대법원은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금융감독업 규정과 같더라도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이번 결정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를 많이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카드 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각종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세청이 부천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했는데 체납자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숨겨놓은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A모 씨.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며느리에게 자신의 외제차를 이전하고 10건의 보험을 해약해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의해 싱크대 수납장에 숨겨놓은 5억 원 규모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 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고 엔화 및 달러화를 병원과 집에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국세청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325명을 집중 단속해 현금 다발과 외화,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징수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세청의 단속망에 걸린 체납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한 달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3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8명은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도입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 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DSR이 제2금융권에도 적용이 되죠? 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에도 다음 달부터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개인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인데요.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업권 간 DSR 편차가 상당해 업권별로 DSR 기준의 차등을 둬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균 DSR이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보험과 카드사는 각각 70,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네, 이 금융권을 주로 찾던 서민들, SR 도입으로 대출받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융위는 우선 서민이나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 대출이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세이망 홀씨나 사익돌 대출, 징검다리론 등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엄 기자, 보험 약관 대출은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계약한 보험을 해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50에서 95%가량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인데요. 금융위는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 대출 산정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은행 등 다른 업권에선 대출을 받아 DSR을 산정할 땐 보험계약 대출의 이자 상한액만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공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합니다.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시정이 되는데요. 구글이 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약관을 고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댓글 기능이 차단된 겁니다.
구글 측에 문의한 지 2달이 지나서야 받은 답변은 주 씨를 어린이로 인식했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에는 댓글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인임을 입증하고 댓글 차단이 풀렸지만 주 씨의 경우처럼 그동안 구글은 동영상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콘텐츠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바뀌게 됩니다. 구글은 앞서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의 운영, 홍보, 개선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했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한 겁니다. 특히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회원 계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일 경우에만 삭제하되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바뀔 경우 미리 알려야 하고 약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 통지 뒤 30일 이후에 효력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순쯤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선정이 불발되며 여당과 정부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정무위 간사 유동수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다며 대주주 적정성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8%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기록한 2.8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계대출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에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황인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사고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 9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과 부딪힌 뒤에 침몰했습니다. 이 유람선에는 30명의 한국인 관광객과 3명의 한국인 가이드, 그리고 헝가리인 선장 1명 등 모두 3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야경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이 대형 크루즈선이 갑자기 유람선의 뒷면에 추돌하면서 미처 빠져나올 새도 없이 전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이 작은 그 저기 다뉴브 강인데 지금 많은 유람선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유람선이고 방금 보신 큰 게 이제 대형 유람선인데 저 뒤에서 부딪히면서 엉키면서 미처 빠져나올 새도 없이 그 작은 유람선이 침몰된 것으로 그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된 나머지 7명이 있는데 인근 병원 3곳으로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한국인들은 국내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의 패키지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지난 25일부터 이 동유럽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구조 수색 작업은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지 지금 13시간이 지났고 현지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를 넘겼습니다. 밤 사이에 이제 헝가리 소방과 경찰 당국이 근처 교통을 통제한 채 구조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수색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물살 때문에 이 자정전에 구조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오늘 중에 유람선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내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가용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활동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 대응팀 18명이 오후 1시에 이제 헝가리로 향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고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헝가리로 향할 예정입니다. 중 헝가리 대사관은 현장 대책반을 만들어서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여행사도 현장에 직원 5명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 중이고 본사 임원 등을 지금 현지로 파견 중입니다. 또 사고를 당한 관광객의 가족 중에 현지로 가길 원하는 가족들을 내일 새벽 비행기로 데려갈 예정입니다. 네, 빨리 지금 사고가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속도 늦출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서 오늘 첫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새롭게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근데 좀 시간이 빠듯하지 않은가 싶어요.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7일까지를 잠정적인 심의 일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월 중순까지는 결정돼야 법에서 정한 8월 5일까지 고시할 수 있는데요. 약 한 달 반, 말 그대로 빠듯한 일정입니다. 네, 현재 지금 시간당 8,350원인데 최저임금이요. 이 얼마나 오를지가 관심사예요. 속도 조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로자 위원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어떤 속도 조절, 이것은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율성들을 보장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파행에 이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한 얘기가 자주 들려요.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제와 고용 상황 등이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임위에 중소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면서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기자,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위원들의 성향이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고요? 네,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롭게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진보적 색채가 강했던 지난 공익위원에 비해 중립적이란 평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경제학 관련 전문가도 지난번의 경우 1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명으로 늘어나 시장 상황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로 결정되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 개별 공시지가 발표.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서울은 12.35% 급등했습니다. 이는 각각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국 땅값이 공개가 됐어요. 예상대로 상승폭이 크게 나왔나요? 그렇죠. 상당히 크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한 8%가 넘고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12%가 넘게 개별 토지 가격의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15.6% 정도 올랐던 것에 비하면은
그 이후는 상당히 완만하게 사실 올라왔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운 그러한 어떤 큰 폭의 증가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당초 예상은 했었지만 충격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서울이 12% 넘게 올라서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의 집중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상당히 고가 토지에 그들이 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가 토지라 하면은 사실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것이라고 이제 정부가 국토부가 2월 달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토지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0.4% 정도 되는데 그게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역시 서울에 속해 있죠. 네, 그렇죠. 중구 충무로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곳인데요. 그쪽 경우에 있어서는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우리가 보통 평당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7천만 원에 가까운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점 6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평당 사실은 6억이 넘는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어서 제일 낮은 곳과 비교한다면 약 한 117만 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서울의 경우에 있어 토지와 가장 저렴한 토지와 비교하더라도 약 10만 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고의 어떤 주택 가격 높은 곳, 주택의 토지 가격이 높은 곳을 서울에서 사실 중심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별로 따져봐도 이 명동이 속해 있는 중구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표준지 부분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사실은 강남구가 제일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구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그쪽에 상권이 주로 집중되어 있고 지금 이제 강남구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삼성역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삼성역 근처의 개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별 공시지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구 쪽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상권과 해당되는 지역의 개별적인 어떤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땅값 상승의 주된 요인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땅값 상승 자체를 현실화율을 상당히 반영을 크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마 전체적인 공시지가의 급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해당되는 지역마다 상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화되거나 발달되거나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일정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상승률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주요 타깃이 된 고가 토지의 정의가 모호하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이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 토지라는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2월 달에 표준지 부분을 설명하면서 국토부가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아마 평당으로 치면 6,6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고가 토지라 하면서 그 고가 토지에 대해서 상승률을 현실화를 상당히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는데 과연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정도의 토지라는 것이 과연 고가 토지라는 그 정의 자체가 다른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떤 거래 부분이 거의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토지의 상승을 보여오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반향, 즉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증가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급등한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토지 공시지가는 보통 주택보다도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시지가의 급상승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심지나 중심부에 있어서의 임대료
상가의 임대료 부분들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임차인, 즉 세입자들의 실적인 부담 요인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겠나라는 우려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러한 현실가율을 갖다 높인다는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입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함부로 증가되거나 일방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사전의 위험성들을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프 3698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측은 물적 분할을 위한 주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노조 측은 농성과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적 분할, 이게 노사 양쪽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토록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방식입니다.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김 교수님, 사실 이 물적 분할 방식이라는 거 일반적인 합병 형태는 아니라고요? 예, 지금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우조선,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기존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대우가 해체되면서 대우조선을 인수했었는데 한 6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이제 전 세계 조선에 입찰을 하게 되면 현대, 삼성, 대우가 다 입찰을 하게 되니까 수주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끼리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경쟁을 좀 살리자. 이미 중국은 1등하고 2등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업이 과거에 1등까지 했었는데 지금 중국 1등을 하고 한국이 2등을 좀 밀려난 상황이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를 해라. 근데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대우조선의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에 지주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의 그 전체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겠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에 지주회사로서 이 4개의 계열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그다음 기존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그 삼호중공업이라고 한 4개의 조선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물적 분할 방식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조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 현재 이제 주가가 다 3%씩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다 주가가 올랐고 국민연금도 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대우조선을 경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 능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경쟁력도 가져오고 또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도 이 대우조선을 가져오기에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테니까 대우조선의 기존 지분을 다 넘겨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은 7%의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고용성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현대중공업에서 이 고용성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문서로라든지 아니면 구도로서는 약속을 했지만 고용성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변호사님, 지금 김 교수님이 지금 노조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고용 승계의 측면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조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주체로서 받고 있는 그 현대중공업이 95%의 그 채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지 않느냐 불안함이 있습니다. 7조가 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중간 지주회사 형태의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제 에서의 자회사인 이 회사인 이 현대중공업이 다 떠안게 되면 결국은 경영의 악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의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교용 승계의 어떤 보장이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해고 절차를 밟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98년, 99년에 대우조선해양이 그 정도의 인력 감축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를 비춰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인력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노조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거의 메모드급의 그 조선 회사가 탄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그 네 개의 회사, 현대중공업, 삼호조선,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그 가지게 되는데요. 노조로서는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남게 되는 이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채무 부분까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이런 부분이 위험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국조폐공사 쟁의행위 사건에서도 아마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지만 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노측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런 문제를 예상하여 이번에 파업을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이에 반해서는 사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에서는 부채 비율이 한 110%밖에 안 된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자산이 한 11조 원쯤 되고 부채가 이제 7조 원인데요. 이 7조 원 중에도 뭐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한 3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순수한 부채는 한 뭐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한 그 중간 지주회사로 들어가는 한국조선해양이 이 부채를 다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고 고용에 대한 것도 이미 이제 구두 약속은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체 협상에 대한 것도 다 저희들이 그 사측에서는 해줄 테니까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없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1등하고 2등의 조선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일자리 이제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고용 승계의 문제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사업이 더 잘 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쟁의 행위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 노조 측에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은 뭐 최소 비용으로 현실적인 어떤 그 자금 조달 없이 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이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블루칩이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고 공적 자금 7조 투자가 아깝지 않은 그런 회사인 건 맞지만 이 노측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기존 회사가 하나의 그 쭉정이 회사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사측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경영 승계의 의도까지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이 노조 측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이 이제 겹치는 게 많으니까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 그것도 또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뭐 그런 일리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명 또 들어보면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드릴십이라든지 또 대우조선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조선이 불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체 수주 물량이 한 50% 정도 줄었고 발주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 유럽과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이번에 1등하고 2등이 합쳐지게 됨으로써 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 조선이 더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등과 2등이 합병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중국은 1등과 2등이 합쳐져서 경쟁력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밖에 목표치에 못 채웠습니다. 뭐 대우는 한 30% 정도 채웠는데 이와 같이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발주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주주총회가 하루 전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노조 측이 농성과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서 이대로라면은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사측으로서는 지금 주총장 확보가 우선 과제인데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번 임시주총이 내일인데요. 아마 공고가 되어 있고 사전 고지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저 장소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노조의 점거가 굉장히 이제 지속돼 있고 오늘은 민주노총 현대차 지부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점거 인원이 2,5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노조의 점거 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용역업체들이 동원이 되면은 사태는 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사측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굉장히 다 바라는 부분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 경찰의 투입까지도 이제 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쌍용차 사건에서의 예전에 평택 공장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던 한 10년 전 사건인데 그런 것도 또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정권의 최대 노사 대립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동계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는 정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파업 현장에 이제 그 장소가 울산에 있는 한마음회관이라 그래요. 한마음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여러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집회 장소에는 현대자동차 또 대우조선해양도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전체 직원은 한 13,000명쯤 되고 대우조선은 한 10,000명쯤 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또 2만 명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업을 활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가 이건 주도해서 지금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찬성을 이미 했고 또 정부가 현대중공업에다 요청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좀 경영을 좀 해라 맡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나서야 되는데 정부도 또 민주노총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 합병에 찬성을 해야 되겠고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고용 생계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안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네, 물론 지금 내일 주주총회 후에 이 물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남습니다. 중간 지주회사의 위치 때문인데 지금 이 문제로 울산시장까지 나서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배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님,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송 시장님도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네. 뭐 삭발식 그리고 뭐 장례식까지 거행되면서 울산이 어떤 그 브랜드로 내세우는 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양쪽에 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까지 걱정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아마 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이제 나오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본사를 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옥포 거제 쪽에 이제 그 주된 사업장이 있고 아마 그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 신사업이나 다른 분야를 투자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비중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메머드급의 회사로서 신규 사업 수주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위축이 이 목전의 위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을 보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좀 의견을 주셨어요. 4542분이 회사가 흔들리는데 임금만 주장하고 있다. 이게 노조의 고집인가?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0683님, 노조가 굽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비슷한 의견도 있네요. 0540님, 노조가 정당한 경영 판단에 왜 억지를 쓰려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교수님, 지금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서요. 지금 울산 시장이 삭발까지 하고 이러는데 중간 지주 회사의 본사 위치가 바뀌는 거 이거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커진다고 봐야겠죠. 서울에 있는 게 훨씬 효율적 측면에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지주회사는 전체 직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현대중공업이 한 3만 명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방세 감소가 된다.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내는 사업회사가 울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지방 경제에 영향도 없고 500명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영향도 아니다. 좀 우리가 또 한국조선해양이 서울에 본사를 두게 되면서 그 수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R&D라든지 또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의 입장에서도 주된 사업장이 울산이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우리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선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울산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 기업의 입장,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기업의 합병인데 일단 지방세 감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과 같은 이런 지역 사회로서는 인력 유출이라든가 자산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저는 뭐 작년에 이제 지방세 수입이 한 300억 정도니까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고 대우조선이 3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이에요.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조선의 수주량도 훨씬 급속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조선이 불황을 맞이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이 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 2등을 합쳐지면서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앞서가기 때문에 한국 조선에 살리기 위해서는 1, 2등 합병이 또 돼야 되고 또 국민연금도 이미 합병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노조가 이번에 그 주총장을 좀 비켜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현대중공업 이슈가 노동계 전체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유 변호사님, 아까 앞서서 제가 문자 내용 좀 읽어드리긴 했는데 이 노조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주총을 열고 안 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이 저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언론의 시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뭐 조폐공사 그 형사 판결도 얘기했지만 다른 판례를 보면 그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상의 어떤 변화, 회사의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나 교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의 법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런 근거 법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량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게 EU 같은 데서는 독과점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분배를 하지 못하면 이 현대차의 이 조선에 대한 이제 새 그룹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측에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이 부채 부분을 원만하게 이런 물적 분할로 해결한다면 고용 승계라는 부분도 노조한테 근로자들한테 주면서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세계 1위 조선사라는 어떤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김 교수님, 노사가 모두 행복한 해법은 어려운 걸까요? 참 항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불안을 좀 덜어달라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선이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입장인데 회사 측에서는 고용 승계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또 고용 불안에 대한 근로 조건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서로라도 안정을 좀 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 그죠? 회사가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 조선을 살려서 우리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겠고 우리 노조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좀 절차대로 좀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좀 도와주고 과거에 현대중공업은 상당한 또 좋은 노사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건결하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었는데요. 정봉준 회장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 노사였는데 이번 사건이 되면서 다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와 그다음에 노조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설득과 고용 승계에 대한 약속만 있다 그러면 이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자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772 하나님이 노조 욕할 거 없다. 노조가 확실한 답을 받으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리적인 중도에 다다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